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학기술 외교 오늘 세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을 맡은 사회를 맡은 조현석입니다. 제가 보니까 국제정치학회에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번의 어떤 세션을 이렇게 다루는 이런 방식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진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 세션 오늘 이번 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션을 오가나이즈한 병자 교수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오늘 발표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지난 10년간 이제 과학계나 어떤 기술계 그다음에 또 국제정치학회에서 이렇게 서로 합동 연구를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물을 오늘 모아서 발표하고 또 이걸 두 권의 책으로 엮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이제 결과물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떤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나 어떤 그런 로드맵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논문 세 편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집에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논문의 구성들이 다 이렇게 포맷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그 동안에 이제 성과 연구 결과를 이제 담는데 무리가 없고 상당히 좀 이제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그 결과물을 토론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은 좋은 논문들로 이렇게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제가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오늘 이제까지 주제는 이제 어제 두 번 있었던 세션은 주로 주제별로 원자력 외교라든가 보건 외교 같은 기술 외교 같은 주제별로 했다면 오늘 이 세션은 이제 주요 국가별로 이제 과학기술 외교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배영자 교수께서 이제 미국 쪽을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정미 박사께서 중국 쪽을 발표해 주시고 강진원 박사께서 이제 EU 쪽을 그러니까 강대국의 어떤 상극을 다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회는 윤정년 박사와 최경준 교수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발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발표자께서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을 쓰시고 그다음에 토론은 한 15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분은 좀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병자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미국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이 미국 외교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 단계로 나눠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관련돼서 주요한 이슈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과학기술 외교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이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과학기술 외교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표 자료를 준비를 안 했었는데 어저께 와서 보니까 다들 멋지게 발표 자료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집에 가서 노트북 LM의 도움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근사한 저 혼자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학술 논문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학술과 정책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사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이 다들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 과학기술 외교 현장에 계시는 분도 많고 또 이공계 전공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하기는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바라볼 때 기본적인 그 틀을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주요 개념,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역량 강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거, 이 세 가지가 과학기술 외교를 그 바라볼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과학기술 외교가 본격적으로 뭐 시작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전개가 되면서 이제 계속 그 관계를 맺어왔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달랐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패권이라는 것과 역량 그다음에 외교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의 측면에서 이제 그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냉전 초기부터 1969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과학기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모두 뭐 잘 알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축하신 분이 바네버 부시라고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리고 또 맨하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뒤에서 그 지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네버 부시의 이 사이언스 디 엔들리스 프론티어라는 그 뭐 짧은 보고서에서 미국 이제 과학기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전후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연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그 논리를 제시하시고 실제로 이제 미국 전후 과학기술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립과학재단이랄지 그다음에 뭐 원자력위원회랄지 그다음에 국립보건원이랄지 이런 거대 기구들이 설립을 주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시기에 이제 과학기술 외교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목해서 그 소개를 드린 거는 이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국이 오늘날 뭐 어떻게 보면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가지게 된 어떤 토대가 된 것이 미국 스스로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초기에는 이 유럽에서 넘어온 특히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아주 고급 연구자들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쓴 거 이런 것들 그때 당시 프린스턴 대학이나 뭐 MIT나 이런 분들을 우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국무부가 그걸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폰 브라운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이제 로켓이나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기여하게 하는 그런 이게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와서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고 그것을 미국 패권의 토대로 구축한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있는.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그렇게 되다가 스푸트닉이 발사되면서 1957년도에 이제 스푸트닉 쇼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데이죠. 그래서 이 스푸트닉 쇼크에 대항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만심을 내려놓고 나사나 이제 다르파 같은 거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R&D 투자를 하는 이런 단계였다면 이제 이기 그 데땅트에서부터 이제 1979년까지의 주요 그 플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키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키워드인 데땅트를 이제 주도를 했는데 데땅트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뒷모습은 이 과학기술 그 미소 과학기술 협정이 그 일환으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략무기 협정, 제한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미소 과학기술 협정이 뒤에서
이루어졌고 그 논리를 키신저가 과학만큼 보편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과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과학기술은 갈등을 덮는 어떤 외교 채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과학기술 협력을 한다고 미소 간에 갑자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를 구축하면 평화 협력이 파괴됐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 파괴 비용을 극대화하는 지렛대로 과학기술을 활용을 했고, 그 결과로 1975년 아폴로 소유주 도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냉전기에도 오늘날 미중보다도 더 심각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던 냉전기에도 과학기술 자체의 협력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전했고, 이제 레이건 시기와 이제 아버지 부시 시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시장화입니다. 민간 주도화, 베이돌법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혁신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법이 만들어져서 이 대학이나 기업이 가진 연구 개발 역량이 굉장히 강화된,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마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미중 반도체 마찰의 서막이었다, 약간 프리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미중 반도체 그 마찰이 있었고, 또 이제 이때부터 이 코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전략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다자 협조 체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바 콩그레스 스캔들이라고 해서 도시바가 이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는 그 기술을 소련에 이제 비밀리에 팔아서, 이 전략 기술이었는데 이걸 팔아서 소련의 잠수함이 은밀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굉장히 기여해서 미국의 군사력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은 그런 사례였는데, 이런 코콤 사례를 통해서 이게 동맹국들하고 이 기술을 같이 차단하는 거, 이런 거에 이게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게 이제 최근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는데, 네덜란드나 사실 뭐 한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대만이나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공허한데, 초기에는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역사적 사례를 보면 시장의 흐름을 이 국가의 이 통제가 끝까지 막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팔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국가가 강제로 막는다고 해서 지금 뭐 H200을 둘러싼, 엔비디아의 H200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프닝들, 과거에는 강력하게 통제를 했다가 지금 통제를 푸는 이런 사례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국가의 통제보다 시장의 힘이 훨씬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래서 민간이 과기 외교의 행위자로 굉장히 크게 부상했고, 이 동맹국 간의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이 나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탈냉전 시기에는 이 클린턴은 이제 이 새로 형성되는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거버넌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랄지 지재권 협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썼고, 이제 부시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안보 의제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오바마 시기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외교를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인데, 특히 과학기술의 소프트 파워적 측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킨, 그래서 전통적인 안보 군사를 넘어서 규범, 디지털, 기후, 보건 이런 소프트 파워 전반으로 과기 의제가 확장된 시기고요. 2017년 트럼프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패권과 기술과 외교가 과거에 느슨하게 연합이 됐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타이트하게 융합이 된, 그래서 뭐 반도체 과학법을 통한 통제랄지, 그다음에 양자 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제 FDPR을 통한 통제랄지,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반도체가 더 이상 어떤 외교의 수단이라기보다 외교 그 자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되는, 그래서 기술이 더 이상 외교를 우회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패권의 목적이자 정상 외교의 직접적인 어떤 거래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1기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약간 거래적인 관점에서 이 조건부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리를 해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를 5개를 이제 어떻게 고를까, 최근 이슈를 고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80년 시기를 관통하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이슈의 그 수준을 좀 추상화를 높여가지고 한 5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과학기술 외교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국가 주도로 됐다가 1980년대에는 시장 주도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국가 주도로 이렇게 오는 약간 리더십 공고화라는 그 목적은 뭐 일관됐지만 그 양상이나 방법은 조금 시대마다 달라지는 이런,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한 조금 그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 통제라는 것도 사실 뭐 늘 있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이 중심이었고 또 중간에 일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통제의 반경이 좁았고 명백히 전략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적인 어떤 협정이나 뭐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사 협정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도시바 협정 때도 뭐 일본이 어겼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는 없었어요. 뭐 국제법적으로 처분을 한다느니 또 굉장히 여론몰이식 비난 뭐 이제 이런 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확장된 통제 반경, 통제 반경도 굉장히 확장됐을 뿐 아니라 통제 방식도 과거 같이 느슨한 다자적 통제가 아니라 FDPR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 남의 나라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그걸 갖고 통제를 한다 안 한다. 자기네 재료를 썼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적 주권 원리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건데 이런 이제 논리를 가져다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 통제의 그 딜레마가 지금 서서히 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거의 통제 카드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어제 그 조은교 박사님 발표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제 좀 약간 중국 주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중국이 약간 미국 통제를 우회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번에 2번에 걸친 미중 회담, 작년 9월과 올해 5월에 걸친 미중 회담에서 보면 약간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닌데 중국이 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드러내. 이따가 뭐 차정미 박사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역전되는 변곡점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 안보, 이 리서치 시큐리티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흡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중국의 군민 겸용 전략, 천인 계획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차단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차이나 이니셔티브, 공자학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지금 안보를 해야 된다는 과기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외교 아젠다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동맹 체제도 과거에는 이제 코콤이나 뭐 이런 방식이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층위가 다층화되면서 그러니까 양자적인 것도 있고 다자적인 것도 있고 오커스나 쿼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 안보적인 목적이 우선적이었는데 그 안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기술 동맹 체제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뽑은 거는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심화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정치나 군사 의제를 우회하기 위한 채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통 무역 분야에서는 비교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쉬웠지만 절대로 양국이 양보하지 않는 분야가 이제 AI나 뭐 디지털 관련된 이런 경쟁 차원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그 내용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굉장히 외교의 핵심으로 되었다는 것. 미국의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분산적인 백악관의 OSTP라고 과학기술 정책국이 이렇게
그 관장을 하고 주로 과기 관련해서는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도 많은데 OSTP가 뭐 그 오바마 시기에는 뭐 한 200명으로 됐다가 트럼프 위기에는 50명 됐다가 뭐 지금도 사실 다시 트럼프 위기에서도 그렇게 OSTP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도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대통령 행정부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보는 거는 과학기술 외교에서 주도권을 거의 상무부가 지금 쥐고 있는 통제, 대중기술 통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양상이다 보니까 이 상무부 안에서 특히 BIS라고 하는 이 기술 통제를 다루는 사실 상무부는 미국의 산업을 프로모션하는 그 역할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과학기술 외교에서는 반대로 이 기술을 통제하는 이런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상무부 역할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대학이나 특히 AI 시대에 여러분들도 전부 목도하고 있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같이 지금 누가 같이 참여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왜 참여하지 않았냐 이런 거가 언론에서 굉장히 회자될 정도로 이 빅테크 기업의 이 외교적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나 이 구글의 그 연 매출액이 웬만한 국가의 10위권 국가의 이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의 역할을 국가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가 또 나올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과학기술 외교에서 이 할리먼이나 그다음에 이 과학진흥협회 역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냉전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키스트나 뭐 기술 원조 이런 방식에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성장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파트너로 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 핵심 파트너가 돼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요청받고 있는 것이 많고 압박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대중국 공급망 압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통령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가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레버리지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기술을 뭐 반도체 요새 HBM 때문에 난리지만 어쨌든 뭐 HBM 이후에 또 뭘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자주의, 특히 중견국 연대 뭐 이런 것들 미국과 같이 가지만 또 미국에만 몰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민간체 트랙 투 디플로머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미국의 과기 외교는 한국 전략의 내재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협력을 하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냐, 대중관계, 대일관계, 또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주제를 크게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이제 변화 과정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속에서 이제 현재 뭐 대두되는 뭐 아주 이전까지 있어왔던 여러 이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전략이나 어떤 가버넌스 체제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특히 이제 가버넌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어떤 이슈를 개발할 것인가, 어떤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런 측면까지도 골고루 다 다루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차동미 박사께서 이제 중국 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차 박사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 이슈라든가 뭐 최근에 AI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이런 역할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좀 발표가 기대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조 교수님. 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라고 하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배 교수님이 먼저 미국 발표하셨는데 원래 그냥 일단 이 학회라서 감사 인사를 안 하려고 했다가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사실은 이 모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과학기술 외교 패널이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 이 원래 처음에 출발은 배영자 교수님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국제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책을 써보자라고 발제를 해주셔서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제가 이 토론 때문에도 다 읽긴 했지만 굉장히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그 최근에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외교적인 서사도 굉장히 많이 잘 해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배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국제정치를 하는데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에서 출발해서 과학기술 외교로 왔고 저는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으로부터 출발해서 과학기술 외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고 연구라고 말씀드리고 배 교수님께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중국 과학기술 외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국제정치고 외교정책의 전공이어서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를 볼 때도 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전략과 외교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 틀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라는 것들을 어떻게 국가전략과 외교전략 목표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들 뭐 이렇게 아르규먼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는 최근에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외교 담론 외교 방향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러한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총체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학기술 외교가 어떤 건지를 보는 게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서론에 적었는데 그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적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이 2018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과학기술 외교는 국가의 총체 외교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총체 외교라고 하면 중국의 외교 전략 목표나 국가 전략 목표를 위해서 단순히 외교부뿐만 아니고 과기부와 산업부와 모든 기관 플러스 시민사회가 그 목표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중국의 우리 한국의 산업부라고 할 수 있는 공업정보화부에서 외사공작 영도소조 회의가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부라고 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교 관련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서 외사공작 영도소조라고 하면 그 영도소조의 조장은 그 산업부 장관이고요. 부조장이 산업부 차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외사공작 영도소조의 회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올해의 목표를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 영도소조 회의에서 외사공작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그리고 대외 업무와 관련된 큰 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큰 틀의 대국 외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당 주도의 외사공작이라고 하는 것, 대외 업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 틀 안에서 과학기술 외교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의 과기 외교를 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안 보여서 일단 중국의 외교 그 특색의 외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뭐냐면 동반자 외교, 최근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여도 하고 국제 질서에 대한 기여도 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그 위상이 아니고 지금은 강대국이라고 관점에서 어떻게 기여 외교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 대외교를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표는 인류 운명 공동체, 중국이 얘기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리고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1대1로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거냐라고 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와 1대1로 외교를
성공시키고 실천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중국이 특색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류문명 공동체도 얘기하고 1대1로도 얘기하지만 특색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공산당 영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국가 전략과 정책을 수행할 때 그 체계는 공산당 영도하에서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공산당 영도의 집중 통일 영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당이 영도하고 당이 영도한 체계와 목표에 따라서 모든 기관과 사회가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체계를 그대로 과기 외교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하에서의 과학기술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중국이 과기 외교를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중요한 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21세기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과학기술, 이거 중국 공산당 영도라고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대국이라고 했을 때 공산당 연도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한 보통 수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당 영도 체제의 거버넌스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거냐라고 하는 채소 과학기술 외교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 외교의 역사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외교의 역사를 봤을 때도 중국이 갖고 있는 본인들만의 국가 전략적 필요 가장 중점을 그대로 과학기술 외교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1949년에 중국이 건국한 이후에 직후의 과학기술 외교의 핵심 목표는 건설이었고요. 국가 건설. 기본적으로 피폐된 상황에서 국가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존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기 외교를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국가 건설과 과기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특별한 그 당시의 외교 전략적 특징은 소련 일본도 정책이었어요. 대소 소련 일본도 정책에서 과학기술 외교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과학기술 외교 협력 관계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관철됐던 시절, 그러면서 결국은 핵기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중심을 이었던 시기가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좀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해서 여기 그 제가 써놓은 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16개 분야, 122개 분야에서 연구 프로젝트가 중소 간에 진행이 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소련 전문가들이 파견된 게 2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당시에 생존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중소 간의 과기 협력이라는 건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1950년대 이후에 중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과기 외교를 하는 것 이 대소 일본도에서 자립자강으로 자력갱생으로 바뀌는 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과기 외교도 외교적 환경이나 외교 관계의 기본적인 투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과기 외교를 하는 것들은 외교적 관계와 외교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 덩샤오핑 시대의 도강양회형, 제가 추격학습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대미 관계를 개선하면 중소 관계 악화의 환경에서 대미 관계 개선과 서구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전략적 관계 개선 전체 외교 전략의 틀이 바뀌면서 과기 외교도 똑같이 서구 지향형 그리고 대미 관계 그럼 프랑스나 유럽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기반해서 과학 기술을 기본적으로 서구의 과학 기술을 배워가겠다. 빠르게 추격하겠다면서 추격형 선도 학습형 의 관점에서 선진국 중심의 과기 외교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국이 했었던 국가 전략의 그 당시의 국가 전략은 일개 중심 이게 기본적 원칙이라고 하면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당 영도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방침이 그대로 과학기술 외교에도 투영되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을 그 당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서구에도 엄청난 과학자들을 파견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서구 과학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서구 기업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가면 탈냉전기,
그래서 탈냉정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세계화와 국제 체제의 편입이라고 하는 전략적 방향이 그대로 과기 외교에 투영됐던 시기가 2000년대 2010년 정도까지였던 것 같고, 탈냉전부터 2010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국제 체제에 편입되는 시기라고 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선진국 추격형, 선진국 우위와 선진국 중심형 과기 외교에서 훨씬 더 다자와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면서, 다자형 그리고 국제기구의 어떤 거대 과학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훨씬 더 다자적으로 세계화된 그 세계화라고 한 추세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과기 외교가 변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격형에서 조금 더 병행 발전형, 선도로 넘어가는 전환기,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오면 과학기술은 선도형, 기본적으로 강대국화라고 하는, 우리가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지금의 과학기술 외교는 기본적으로 강대국형, 선도형, 그러면서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본인이 주도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질서 형성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가 반영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보통 중국이 얘기하는 게 혁신 기반형 강대국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의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과기부 장관이 2025년도 그 9월 현재 시점에 본인이 막 그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의 발전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0개 국가하고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119건의 뭐 정부 과학기술 협정을 마련했고, 200개 이상의 국제기구와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가입하고 있고, 그러면서 1대1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대1로와 관련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 플러스 뭐 실크 1대1로와 관련 국제 협력 기구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1대1로 공동 실험실, 그리고 1대1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주 실크로도 있고, 1대1로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은 중국 주도의 혁신망, 중국 주도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국 주도로 뭔가 블록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기술 외교에 투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이 본인들은 패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제는 패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글로벌 공공재를 기여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은 충분히 본인들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럴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의지와 역량 모두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최근에 얘기하는 건 국제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개방과학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새롭게 몇십 개를 생산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이제 글로벌 사이언스라고 하는 오픈 사이언스, 국제 과학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에도 중국이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강대국화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서사의 가장 중요한 건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말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달과 관련된 IRS라고 해서 달 탐사와 관련된 국제 거버넌스도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녹색 전환과 관련된 국제 거버넌스도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말하는 특색의 대국 외교가 뭐고 인류 운명 공동체가 뭔지를 형상화시키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과학기술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순히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중국의 강대국화의 비전 그리고 중국이 말하는 인류 문명 공동체의 비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처해 있는 서구의 대중국 기술 봉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여전히 중국은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한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고도의 개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고도의 과학기술 개방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치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병행 발전 가능하고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결점에 과학기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거대과학 프로젝트. 중국이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글로벌 차원의 거대과학 프로젝트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영하고 펀드를 투영하면서 기여하면서 본인이 고도의 개방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 자립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거대과학을 프로젝트를 주도하고자 하면서 최근에 뭐 본인들 국토 영토 안에 뭐 50개 가까운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굉장히 야심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구가 대중국 봉쇄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본인들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서구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중국 주도의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집어넣고 서구의 많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중국의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연결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장관과 고도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차원에서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로 고도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1대1로 처음에는 뭐 철도를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 해운로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외교가 1대1로의 고도화와 첨단화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대1로라고 하면 최근에는 모든 아시아 동남아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모든 1대1로 국가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AI, 사이버 안보, 그리고 녹색 전환, 그리고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외교가 1대1로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 그 취엔첸 안방이라고 해서 나는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본인들이 얘기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글로벌 사우스고 글로벌 사우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기여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니즈에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활용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당 주도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당 주도고요. 기본적으로 당이 철저하게 주도하면서 당이 어떠한 전략적 방침을 만들고 전략적 얼개를 만드는데 보통 최상위 설계라고 하는 띵청설지라고 해서 최상위 설계를 만들면 그 최상위 설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중국 외사공작위원회, 두 번째 축은 중국의 중앙과기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하나는 외교전략적 관점에서 하나는 과기외교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최상위 설계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거기서 이 중국 외사공작위원회와 중국 과기외교위원회가 만나서 중앙과기위원회가 만나서 기본적으로 부처와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원과 대학과 산업계와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계까지 해서 총체적인 당주도 영도 체계를 만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사점은 마지막으로 짧게 뭐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과기외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과기외교 전략을 할 때 큰 틀의 전략적 관점이라고 하는 상층의 전략적 관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 방향과 전략적 설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과기부가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가장 외교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에서도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에게 전통적 관점은 외교에서의 과학기술적 자문
까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서의 외교적 자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전략적 관점의 강화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중국 연구를 할 때 특히 뭐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1차 문헌 같은 걸 이제 읽는 게 가장 소화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차 박사께서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제 이야기를 좋은 내용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중국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과학기술 능력이 높아지면서 서사 같은 걸 이렇게 중요시한다는 이런 식의 이런 발언이 저한테서 굉장히 좀 울림을 가지고 들렸는데 제가 전에 봤던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어떤 논문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차원에서나 아마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합과 어떤 레토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혼자 어떤 한 국가에서 어떤 기술을 계속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는 또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에 관한 그런 서사를 개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이제까지 우리 뭐 과학기술 외교 쪽이나 아니면 과학기술계에서 조금 등한시됐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큰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 관해서 이제 강진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강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과기외교 모임을 한 10년 전부터 이제 쭉 해왔고요. 주로 이제 과기계를 대표해서 이제 김성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 쪽을 갖던 데 대표해서 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과기계 사람하고 외국계 사람 다 같이 해서 쭉 모임을 가져왔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배 교수님이 주도로 해서 이제 그러나 또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렇게 책자로 나오게 되고 오늘 그 내용들을 다 같이 조금씩 이제 발표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키스텝이 사실은 이제 2022년도에 과기로부터 과기외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기외교 업무를 쭉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유럽연합 과기외교 현황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유럽연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주요 공국을 갖다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과기외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준행국으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과기부하고 합쳐서 같이 실무적인 작업을 했던 게 이제 키스텝이라서 그때 어떤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과기 외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책을 전공한 사람이라 정책 목표, 우리가 하는 목표하고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미국 발표를 들으니까 특정한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하는 것들은 다 과기 외교하고 이제 과학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제 대응해서 나름대로 자강 내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나름의 이제 1대1로를 갖다가 활용해서 되게 과기 외교를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예전보다도 이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유럽연합은 나름대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별 유럽 국가들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기 외교 역사 또한 함께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주로 과기계 일을 하다 보니까 과기계의 과기 외교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생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이런 쪽하고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참 오래됐죠. 배 교수님께서 이제 과기 외교 유형을 로얄 소사이티하고 트리플 A에서 했던 걸 갖다 3가지 유형을 소개를 하신 논문이 되게 인상 깊게
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2010년도에 쭉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다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저는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구체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심플하게 과학의 외교 영향력과 외교의 과학 영향력이라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되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논의가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EU에서는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제네바 거기를 아마 배경으로 제스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문가 네트워킹에서도 아마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과기 외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호라이즌 2020부터 그 안에 이제 과제 중에 과기 외교를 어떤 목표로 하는 과제를 이제 발주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4D4C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과기 외교 과제에 해당되고요. 이런 어떤 과제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되게 이제 과기 외교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되게 고민스러워서 과기 외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2010년도에서는 경제 안보라든가 연구 안보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형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일단 네 가지 유형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연합은 이제 유럽 통합 과정에서 출발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데 유럽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과학기술 협력을 평화와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제화를 통해서 조금 대외 정책하고 연계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과기 외교가 독립된 정책 분야라기보다는 국제 연구 협력의 일부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호라이즌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유럽연합은 글로벌 어프로치 투 R&I라고 해서 기존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쪽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든가 기술 주권이라든가 연구 안보에 대한 과기 외교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는 아마도 유럽연합도 과기 외교에 대한 안보 요소를 도입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실제로 이제 26년도에서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 주로 이제 전문가들 2024년도에 과기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제안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4월에 의회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채택하는 형태로 돼서 과기 외교가 이제 제도화되는 단계에 진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주요 수단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 혁신 이제 R&D 중심의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 통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로피언 리서치 에어리아라고 해서 유럽 연구 영역을 갖다가 통합하는 과정 이 쪽에서 이제 과기 외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은 경쟁력이 자꾸 이제 낮아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준회원국도 가입하듯이 아시아 국가에도 개방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이 좀 단합해서 하기를 원하나 실제로 이제 내부 사정으로는 워낙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이제 격차가 심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격차를 갖다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 이제 사실은 이제 9차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198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EU 차원에서 연구 과제를 갖다가 한번 통합해서 해보자. 이게 이제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쭉 이제 오다가 2008차 때는 이제 호라이즌 2020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 혁신 분야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호라이즌 어떤 정책으로 그렇게 좀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27년까지 되었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억 유로니까 한 95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실제로 우리 글로벌 챌린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클러스터들이 안에서 형성하기 힘들어서 되게 다학제적으로 과제를 해보자 그래서 미션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다가 지금 호라이즌 유럽부터 지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OECD도 마찬가지인데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리시라고 해서 그 미션하고 되게 연관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자가 제가 이제 유럽 연합 이런 것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현재로 지금 보면 글로벌 혁신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에 대한 대응하는 행태 되게 크게 반발하면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뭘 하고 있느냐 대한 이래서 실제로 그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리시 되게 말은 좋은데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 실제로 유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어떤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RA 자체가 이제 2000년대에 출범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의 어떤 문서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면 과학 외교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유럽의 이제 과학 외교의 어떤 기원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008년도에 ERA를 강화하는 차원을 묶어내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과학 외교를 소프트파이의 수단이라고 하고 핵심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를 하고 그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정책 대화, 정책 수집, 펀딩 지원 수단을 제시를 하면서 정보 수집이라는 것을 전략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가장 크게 했던 게 가교 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9년도부터 21년 사이에 가교 외교 TF가 만들어지고요. 요때부터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연구 혁신 쪽에서 이제 가교 외교를 논의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외교부에 해당되는 쪽하고도 연계되는 어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FIC가 기존대로 이름도 바꿔서 여전히 가교 외교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라고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잡아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발행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된 보고서와 그다음에 글로벌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대개 2년마다 이행 방안을 체크하는 그런 혹은 세 가지의 이슈들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외교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26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채택을 했는데 가장 핵심 목적은 외교 안보 정책하고 STI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하고 EU 차원의 가교 외교 틀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프레임워크 권고 사항에는 전략적 수단, 운영 수단, 지원 수단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4대 전략 방향으로는 지정학 대응 수단으로서의 가교 외교 활용, 그리고 이제 과학적 근거, 예측을 강화하자. 그리고 대사관과 EU 대표부의 과학 외교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교 외교 역량을 좀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안보 모니터 2025를 발행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 자체가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논의가 진행이 되고 해서 실제로는 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식 문건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연구 안보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본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전략도 들어가 있고 연구기관의 지원센터 허브 구축, 그다음에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가 위험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위험 평가, 수질 통제, 위험 관리 지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바텀업을 형태로 해서 연구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화돼서 25년도에 연구안보 모니터라는 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개 이제 연구안보가 유럽연합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접근 방식이라고 2021년도에 이제 안건을 발행했는데요. 이때부터 실제로는 기술 주권이라든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대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구 안보 이런 이슈들이 본격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이행 방안을 2년마다 이제 발행을 하게 돼서 이 자체 가장 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유럽 전체가 함께 팀 유럽을 갖다가 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계속 2년마다 이행 방안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목표는 가능하면 규칙과 가치 기반 연구 혁신 환경을 갖다가 설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목표는 호혜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게 큰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4개 중요한 내용들은 다자주의, 그다음에 개방성, 상호주의를 촉진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가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가기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기의 어떤 기술 경쟁, 기술 주도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어떤 목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 그에 대응해서 중국의 지금 과기 외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자긍을 하고 나름의 자기들의 어떤 글로벌 사우스하고 협력해서 가는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해당이 되고요. EU 같은 경우는 대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력도 약하고 해서 대개 한계가 되어서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왔던 게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부터 비롯해서 저희가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서는 제가 이제 과기 외교 그분은서를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은 과기 외교 그분은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이제 과기 쪽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U 자체가 이제 주로 행정부에 해당되는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주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말하지만 필러 1에서 주로 이제 자율적으로 연구를 관장하는 유럽 연구이사회 ERC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연구를 하는 대학이라든가 공공연구계, 산업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재판소도 있고 의회도 있고 외교부는 아직까지는 명확식으로 아마 외국 형태로 아마 그렇게 모양은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는 과기 외교 업무 자체가 주로 이제 집행위 안에 혁신 총국에서 주로 이제 전략을 갖다가 방향을 잡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이제 SFIC 이제 전략 포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교부에 해당되는 유로피언 익스터널 액션 서비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집행하는 역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두 영역이 연결이 별로 되지 않았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과기 외교 TF가 꾸려지면서 대개 이제 조금은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부 쪽은 EU 딜리게이션을 통해서 대개 이제 대사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례를 보니까 스위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나름의 과기를 혁신을 담당하는 곳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곳과 유기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 외교 가분에서 관련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 외교 전략 수립 방향은 실제로는 R&D 정책을 총괄하는 연구혁신 총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외교적인 형태, 외교 채널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외교 실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AC에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RC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 내에 정책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호라이즌 유럽과 EU 사이언스 디플로마시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과기 외교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들이 기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과기 공동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이유는 99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됐고요. 2007년도에 3월에 이제 과기 협정 체결을 해서 이후에 이제 과기 공동위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한 8차에서 과기 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를 보시면 6차 때는 호라이즌 유럽 자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되게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7차 때는 23년도에 EU 정상회담 한 EU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디지털 파트너십이 이제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해국 전환을 갖다가 위해서 25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이제 준해국 가입을 해서 예전에 3자 형태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직접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 25년도부터 준회원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4월 기준으로 한 28개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내용 중에는 보니까 디지털 산업 분야의 14개로 가장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큰 어떤 저희가 준회원 가입의 큰 것들은 유럽의 아마 글로벌 R&D 네트워크, 탑티어 네트워크에 가장 가입하는 접근성 확보가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세 가지 이슈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실제로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국가 간에 대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부처별로 별도 채널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과기 외교 프레임워크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되게 기술 중심으로 저희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 협력과도 좀 병행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보 전략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개방과 안보의 조화를 정책을 갖다가 잘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아까 연구안보 모니터 이렇게 해서 되게 연구기관 단위, 연구자 단위에 쓰였던 유럽연합은 이미 연구 안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범부처적인 통합 전략이 필요하고 연기관 차원에서 위기관리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들은 핵심부터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어떤 반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유럽은 이행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계속 그 진행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금은 체계화시켜서 촉진법이라든가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 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행 점검을 하는 체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개방 중심으로 했는데 개방과 안보 전략의 결합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슈는 그러면 안보와 개방을 어떻게 균형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 한국의 과기 외교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중에 비해서 특히 EU의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조금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정성이라든가 호혜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글로벌 프로블렘,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문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이런 이제 관점이 보입니다. 우리도 아마 나름대로 참고가 필요하고, 또 발표하실 때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과학기술 외교 체계를 할 때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뭐 연이어서 바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뭐 조금 12시 이후까지 한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토론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긴 하지만 하실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정현 박사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 교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뭐 여유 있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자인 국가안보전략연구회 윤정현입니다. 제가 15분 정도까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현재 연구원에서 이런 기술 안보, 전략 기술, 뭐 AI 안보 정도를 하면서 주로 이제 특정 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왔었는데, 오늘 국가별 과기 외교에 대한 하나의 큰 전략과 기조들을 보면서 이거를 좀 더 그 맥락, 그러한 그 전략 기술 정책과 어떤 이행들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이제 뭐 배영자 교수님 논문도 그렇고 뭐 박사님도 자 박사님도 강 박사 마찬가지지만, 이게 결국은 짧은 한 편의 각각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좀 풍부한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 국가의 과기 외교의 역사적 맥락과 그다음에 기조, 이행 방식,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가 대단히 좀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 어떻게 보면 패널이 진행되게 된 이런 과기 외교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의미를 상당히 잘 살리고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저 나름대로의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미국의 상황을 일단 다시 한번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각 국가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핏 패권이라든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라든지 과학기술 외교적 활용 극대화 같은 어떤 명시적인 목표를 이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걸 위한 어떤 각각의 원칙과 이행 수단을 대단히 잘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전개됐을 때 각각의 어떤 복합적인 원칙과 이행 수단 간의 긴장과 충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대단히 통찰적으로 잘 조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어떤 기술 이슈별 혹은 각각 정책별 어떤 파편적 접근에 대한 사례 연구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논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서로 다른 다양한 행위 주체로 이어진 미국 과기획의 거버넌스 분산 구조가 어떤 의미는 부처별 기능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그것이 국익 차원에서 하나의 총체적인 과기획의 방향으로 어떻게 수렴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흥미롭게 잘 고찰하고 있어서 그 한국의 기술 지정학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을 공부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이 큰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민간 행위자 그리고 이제 대학 기업 학술 단체들의 역량과 자율성이 대단히 큰 이제 국가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이거에 반하는 정부가 좀 더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이 어떤 그림자의 주요 행위자로서 과기획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랄까요 좀 그런 반대로 이런 그 어떤 민간 쪽과 또 이런 대학 기업이라든지 이런 행위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전략에 미치는 상향식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더 비중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 2년 차가 되면서 대단히 이제 안보를 이제 그 안보적 중요성을 앞에 내세우고 이것을 대단히 이제 뭔가를 정부의 통제를 쥐는 듯한 이런 행정명령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나 이 이면을 좀 들여다 보면은 그것을 어떤 정부의 통제와 안보적 중요성을 포장지에 씌우고 그 안에서의 보면은 각각의 빅테크라든지 이쪽에 어떤 상대적 경쟁력, 대외적인 어떤 기회를 더 열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올해 3월에 발표된 뭐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혁신적인 규제를 줄이고 이제 일부에 한해서만 국가안보 연방정보 지역 관리한다는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프론티어 AI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정부 사전 검토에 대한 행정명령 역시도 이제 민간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안보와 과기외교의 사실상의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윤리에 대해서도 결국은 빅테크가 자발적으로 만든 윤리 강령을 내세우면 그걸 결국은 정부의 차원에서의 한번 포장지를 씌워서 나가는. 그래서 최근에 이미 우리가 작년 7월달이었던 그 AI 행동 계획에서도 결국은 필라 3에 이제 그 미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 체계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공급한다. 말은 공급한다지만 결국은 이식시키고 강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민간 행위자의 과기 외교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설계자로서의 의미도 좀 더 비중 있게 고찰을 다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과기 외교의 어떤 현재 흐름을 고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메커니즘과 맥락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 조정을 이제 교수님께 잘 고쳐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사점에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점을 줬을 때는 뭐랄까요 좀 어떤 실용적인 접근이라든지 또 어떤 내재적인 조건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중견과 연대 같은 이미 좀 많이 논의가 되는 내용 정도로 이제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발표자께서 고찰해 주신 이런 과거의 맥락과 구성, 이행 메커니즘에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대단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던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외교 정책의 신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선순위라는 것이 포착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부라든지 뭐 우리의 어떤 산업 쪽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들이 더 필요로 하는 목말라 하는 어떤 징후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의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다면은 미국의 과기 외교가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주는 어떤 그 글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국 쪽 차정미 박사님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요. 결국은 미국 쪽에서의 과기 외교가 분산된 거버넌스 어떻게 하나의 전략으로 수렴되는가를 잘 보였다면은 중국의 과기 외교는 결국 이제 총체 외교라는 국가 전략 속에서 과기 외교가 어떻게 위치하고 진화했는가를 대단히 이제 폭넓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실제로 글로벌 위상의 발전에 발맞춰서 이것이 어떻게 잘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과기 외교를 단순한 기술 협력 정책이 아니라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와 어떤 총체 외교라는 어떤 국가 전략 속에서 역사적으로 잘 고찰해졌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스스로 인식하는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와 또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의 어떤 양방향적 관계를 잘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하나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조금은 좀 기술적인 측면인데 결국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또 어떤 최근에 된 이슈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좀 더 잘 굉장히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독자로 하여금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배 교수님의 어떤 그 글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그냥 서술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조금은 잘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 시진핑 이후에서의 중국의 과기 외교가 전환점이 된 건 맞는데 이걸 이제 별도로 다루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맥락과 기술 이슈들을 따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중국 과기 외교의 하나의 역사적 맥락과 원칙 특징들,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것이 약간 좀 산발적으로 흩어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의 논문뿐만 아니라 향후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중요 개념에서의 어떤 의미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 총체 외교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총합으로서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보면 외교부와 과기부, 뭐 공업정보하고 과학원, 지방정부 여러 가지 그것을 다 규합한 어떻게 총체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똑같은 비중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 총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그걸 좀 더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정되는가라는 총체성이라는 게 그냥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립자강이라든지 고도의 개방 같은 어떤 실제로 양립 불가능한 대립적인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가 또 그리고 이것이 시점별 우선순위 상징성과 실효적 정책들 그 의미를 좀 짚어주는 것이 단순한 언술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넘어서 실질 중국 과기 외교의 실질적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대1로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중국 과기 외교의 흐름에서 1대1로 주시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과기 외교 중요 플랫폼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대학원생 패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쪽 패널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원생 친구가 했던 그 논문이 하나가 그 이제 제목이 그 디지털 종속과 외교의 위기라는 중국 사례로 본 거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국산 ICT 수용이 어떻게 중국의 외교관계 파트너십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ICT 인프라 수용을 한 국가들이 결국은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했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외교 등급이 총 9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고 등급인 뭐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든지 그 다음엔 전면적 전략 동반자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상승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물론 뭐 한계점이 있죠. 이거 역인과관계라든지 오히려 이거를 도입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나라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ICT 인프라를 밀어넣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인과적인 관계든 역인과 관계든 그만큼 어떤 ICT 인프라 디지털 1대1로가 외교적 수단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줬던 대단히 중요한 전 연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사례들을 조금은 더 여기다 넣어 주신다면은, 중요 사례를 넣어 주신다면은 대단히 재밌는 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재밌었던 점은 브라질이라든지 짐바브웨 같은 굉장히 큰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별로 대단히 차별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어떤 전략적 8등급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디지털 1대1로의 수용에 따라서 했다는 그런 하나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과기 외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징성과 위계에 구현되는 거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어떤 조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U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EU 쪽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별로 대단히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어떤 기술 주권, 경제안보, 연구안보와 결합한 어떤 지정학적인 현재 현실까지도 다 반영한 프로그램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강 박사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사점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과기외교 프레임워크라든지 범죄 통합 전략, 그리고 이제 가장 결과적으로 과기협력의 천병이라 볼 수 있는 연구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들, 어떤 뭐 이행 정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정책적 사이드에서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EU 과기 외교에서는 사실 저는 이 자체 내용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질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것이 결국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하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의 EU 차원에서의 과기외교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첩되고 어떤 부분이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인지를 좀 더 간략하게라도 좀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어떤 각각의 이제 회원국 집행위원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조정 기구들이 함께 작동하는 대표적인 다층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별 정책 수단보다도 어떤 분산된 회원국의 연구 혁신 정책과 어떤 대외 전략이 어떻게 과학기술 외교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외교가 회원국별 이해관계와 EU 차원의 전략적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통합된다고 보는지를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EU에 대한 어떤 뭐 호라이즌 2030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과기협력의 협력을 실제로 추진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의 당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것이 연구 안보가 됐든 특히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라든지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가져간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이지만 또 반대로 뭐 네덜란드처럼 ASL 같은 데는 이제 개방 혁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EU 차원에서의 중요 원칙이라 하더라도 각각 회원별로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외교 관계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분담과 어떤 그런 중첩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앞단에서라도 크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준문은 못했지만은 세 개 발표 논문에 대해서 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토론을 들으니까 좀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최경준 교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비슷한 포맷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경준 교수입니다. 오늘 주요국 과학기술 외교, 특히 미국과 중국,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행위자이지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EU, 이 세 국가 또는 행위자의 어떤 과학기술 외교를 분석을 하는 패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 상당히 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외교가 지닌 중요성, 그거는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이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특정 국가와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정책 이슈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면에서는 협력, 어떤 면에서는 갈등, 결국에는 전략적인 어떤 행동과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뭐 산업, 경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배 교수님 발표에서도 잘 나와 있었던 것처럼 군사적인 부분과 또 맞물려 있는 군사, 그다음에 민간용이 또 맞물려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안보적인 부분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영렬 교수님의 미국 과학기술 외교 발표문은 미국 과학기술 외교가 전후 시기별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런 외교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관계이지요. 어떻게 이제 분업화 또는 협력적 관계를 맺으면서 시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는가, 이런 미국식 모델,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국가와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특정 시기의 어떤 그런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런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히 좀 일관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 미국식 모델의 어떤 그런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뒤에 나오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당국가 시스템 속에서 당의 영도하에서 상당히 좀 통일되어 있는 상당히 좀 유니파이드,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국가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다소 일사불란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중요성, 민간 중요성, 이 양 사이에서의 어떤 일종의 스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주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표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걸 역사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기 때문에 내용도 풍성하고 상당히 함의도 매우 높은 그런 논문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요. 그리고 주기적인 어떤 정권 교체가 이제 있어 왔는데, 이것이 어떤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패턴이 정당에 따라서, 즉 정권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달라져 왔는지, 아니면 두 개의 정당이 이런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정당의 어떤 그런 어느 정당이 집권했는가라는 이 정당 사이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학기술 외교, 오늘 패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패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좀 갖게 된 느낌은, 오늘날 워낙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가 경제 안보, 특히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리고 국익 중심의 어떤 그런 외교, 어떻게 하면 국익을 잘 실현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과학기술 외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과학기술 외교가 군사 안보적인 측면 또는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과학기술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국제개발 협력이라든가 저발전 국가들에 대한 원조라든가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기술 공유라든가, 이런 뭔가 이게 이익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번영이랄까요, 공동의 뭐 평화랄까요, 자, 이런 좀 다소 좀 주범적인 어떤 그런 목적 실현을 위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차정미 박사님 발표문에 따르면 이제 중국이 이런 것들을 잘 말 그대로 원리 원칙으로 대외적으로 잘 이제 표명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뒤에 언급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라는 부분은 물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패권적인 어떤 지위를 누려왔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분명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뭐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미국이 제공했었던 중요한 어떤 그런 공공재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국이 국제 개발 협력이라든가 일종의 어떤 공공재 제공, 뭐 환경, 뭐 미국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사실 높지 않았던 것은 좀 잘 알려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주범적인 차원 또는 뭐 공공재의 어떤 그런 제공 차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외교도 같이 다뤄진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종리 박사님 중국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발표는 미국과 미중 갈등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당을 중심으로 한 총체 외교 차원에서 전개되는 중국식 모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의 특성과 그다음에 지향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기여가 큰 논문이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식 모델이 미국식 모델과 어떻게 상이하고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저발전 국가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중국의 당 국가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깥으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일종의 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미중 갈등이 단순한 군사 경제를 비롯한 물리적인 힘, 그다음에 기술적인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모델 사이의 갈등 또는 뭐 충돌, 경쟁, 그리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종의 경쟁 관계, 이 측면 다이나믹스, 경쟁적인 다이나믹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과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이런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 원칙 측면, 표명하고 있는 서술, 원술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보여주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특히 미국과의 전략 경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차종리 박사님께서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풍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런 기술,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의 외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이지요. 뭔가 추격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을 본인이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후발주자로서 미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예컨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EU와 같은 미국의 파트너국, 미국의 동맹국, 이들을 어떻게 자신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들과의 어떤 그런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의 특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해주고 계신데, 분명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자신의 어떤 그런 협력 파트너 영역으로 이제 넣고 싶어하지요. 스스로도 중국은 자신이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라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뭐 원조라든가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성을 띠는 어떤 그런 정책의 실행 내용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차종민 박사님 발표 부분에서 또 이제 궁금했었던 것이,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이든 뭐 한국, 뭐 일본, EU든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든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의 어떤 그런 취약성은 무엇이냐, 소위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불리는 그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좀 같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뭐 AI라든가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말 그대로 중국 정말 중요해, 중국을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돼, 포함시켜야 돼,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고, 반면에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아직도 취약한 지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만져질 수 있는 텐저블한 게 아니지요. 공산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만져질 수 있는, 제조업 제품은 이게 말 그대로 가시적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인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특정한 제품과 또는 뭐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수준, 강점은 무엇인지,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있고 침해하고 있고 탈취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같이 언급돼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원 박사님은 유럽연합의 과학 외교와 협력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EU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그다음에 EU가 중요시 여기는 정책 이슈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리고 한국과의 어떤 그런 관련성 부분도 실제 어떤 그런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중국, 미국 이게 단일한 어떤 그런 행위자로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소위 이제 미중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국가, 이들의 어떤 그런 모델과는 다른 EU 차원에 있어서의 모델, 그다음에 EU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책 아젠다, 이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공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좀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윤정현 박사님께서도 이미 언급했었던 것처럼 EU가 과연 이게 통합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자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국제 정치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 EU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행위자인가, 반드시 EU를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행위자란가. 근데 행위자로서의 중요성과 모델로서의 중요성은 다르겠지요. EU가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뭐 이슈 영역 아젠다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원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EU가 하나의 어떤 그런 대안적 모델 또는 뭐 경쟁적인 모델로서의 어떤 그런 EU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국제 정치의 영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국가들 간의 또는 정치적인 뭐 행위자들, 엔티티들 간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상호작용, 이 속에서 EU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플레이어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 EU의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EU 내에서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가 누구인가? 아까 윤정현 박사님께서 뭐 프랑스도 말씀하셨고 네덜란드도 말씀하셨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처럼 이런 누가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멤버 스테이트들 사이의 어떤 일종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 또는 뭐 갈등 부분,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내적인 다이나믹스가 좀 더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이 스위스가 사실 EU의 멤버가 아닌 걸로 저는 EU와 다양한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스위스는 EU의 멤버가 아닌데, 회원국이 아닌데 스위스가 이제 언급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왜 언급되어야 되는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는가라는 부분이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과학기술, EU의 과학기술 정책과 EU의 과학기술 외교 사이의 어떤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나. 왜냐하면 EU가 지금까지 포커스를 두어왔었던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은 다소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이지 구체적으로 외부로 실질적으로 설정되고 집행됐었던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성이 높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저는 지금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기술 외교 이 사이의 어떤 그런 연관성,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자세하고 좀 꼼꼼한 그런 이제 토론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거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다 썼는데, 그래도 답변하실 이제 이슈들이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도 발표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의 토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되게 이 글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맞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정현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민간 행위자, 과학기술 외교에서 민간 행위자의 역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스윙이 국가 중심에서 민간으로 갔다가 지금 국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지금 그게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면에 정확하게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공동 설계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사실은 너무 커져서 문제가 아닌가. 지금 트럼프 기술 통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장
그 밑바닥에 이제 미국 기업의 이해나 로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전에 그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그 CEO의 기술공화국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 실리콘밸리가 과거에는 기술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정치 외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어떤 기술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계, 이게 물론 기술자들이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근데 또 그러면 또 못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기술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정책이나 외교적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기술 정책이나 또 외교에서 너무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한 거, AI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면 일단 기가 죽는데,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면 또 그게 또 다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양자의 관계가 이게 분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정책에서 정확하게 그런 딜레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적 시사점은 좀 다시 통째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 통째로 쓸 때 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체적인 지금 한미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막 이제 막 뛰어가지고 시작하려도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R&D 예산이 이제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뭐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풀스택 동맹이라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막 내걸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보면서 이 협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저의 근본적인 주장은 지금 우리가 한미 과학기술 관계에서 놓여진 그 입장이 상당히 좀 역설적이다.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협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레버리지를 굉장히 강화해서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글로벌 사우스나 뭐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또 막아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런 방향에서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최경준 교수님이 뭐 이제 지적하신 것도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국가 민간 간의 이렇게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이제 과교 외교 정책이 왔다라는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좀 두드러지는 행위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물밑에서 지금도 뭐 협력 관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 따른 미국의 과학기술 외교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의 토대를 만들고 좀 확장시킨 대통령이 전부 민주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그 요새는 뭐 AI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난리를 치긴 하지만 이 OSTP 과학기술 그 정책실이 굉장히 축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수단으로 삼고 약간 소극적으로 과학기술을 대하는 게, 미국의 과기 경쟁력이라는 목표는 굉장히 초당적인데 그거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민주당이 조금 더 확장적이고 조금 적극적이었다면 공화당은 약간 소극적이면서 이런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학기술 외교에서 군사안보 파트나 이제 국제개발 파트는 빠지고 지금 산업 경제 측면만 드러난 거는 이제 그 과학기술 외교가 가지는 약간 개념적 혼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 외교에서 과학기술 ODA를 잘 다루지 않거든요. ODA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다루는 경우가 있고, 또 군사안보적 측면도 사실 따로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전략 경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주로 다루다 보니 그런 파트들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혼란들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실 이제 과학기술 외교의 개념을 좀 재정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좀 말씀하셨듯이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과학기술 외교를 쓴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차정미 박사님 좀. 네, 저희 윤정현 박사님하고 최경준 교수님 코멘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향후에 계속 보완하면서 모든 내용 말씀하신 내용들 다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로 윤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배 교수님이 목차를 주셨는데 제가 목차를 약간 변형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왜 목차를 왜 변형했냐면 약간 논문을 쓸 때의 약간의 초기 욕심, 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에서 그걸 한번 반영해서 목차를 구성해야겠다 하면서 생긴 문제들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주신 목차대로 재구성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체 사례들은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1대1로나 글로벌 사우스 부분들과 관련된, 그리고 총체회계가 어떻게 거버넌스가 조정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건지 사례들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보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경준 교수님 코멘트 주셨던 것 중에 미국의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중국이 과학기술 외교하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보완할 때 향후에 이제 글로벌 거대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원과 고도의 개방이 어떻게 조화하는지, 어떻게 병행시켜 가려고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했을 때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그냥 여기서 말씀 살짝 드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다자적 접근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하고도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계속 외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어요. 여전히 의지는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제약과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조화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에서 레버리지가 뭐냐라고 하는 건, 취약성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 레버리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텐셜과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포텐셜, 우리는 계속 발전할 거다.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은 디클라이닝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라이징 하고 있다. 너네가 올라탈래 말래? 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레버리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정치성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과학기술 외교 협력을 할 건데, 너네한테 줄 건데, 내가 너네의 국내 정치적인 권위주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내가 미국하고 다른 점은 그러한 인권이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취약성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이나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제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치체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도 될 수 있지만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 취약점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취약점은 사실은 지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동맹국들하고의 과학기술 협력은 결국은 한국과 유럽과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한미 동맹과 협력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갖고 있는 체제적 차이라고 하는 것, 국내 정치적 그러니까 비정치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 지정학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제약,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이 연구를 하면서 살짝 봤던 걸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 부분은 그 누구보다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탈취국으로서의 위상과 나중에 이렇게 배드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점을 글로벌 규범과 주도화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으로 알고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글로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본인들의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경쟁을 굉장히 순화하려고 하고 경쟁 체제를 더 고도화하려고 하면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을 보호해야
사실은 국내적 경쟁력을 어떻게 시장화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지적재산권 부분은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되게 재밌는 부분은 사실 추격형이긴 해요, 아직도 여전히. 근데 가장 여전히 추격형인 부분은 규범과 글로벌 규범과 스탠다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역량 부분은 많이 추격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장 추격 단계, 초기 단계는 여전히 리더십과 규범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중국이 가장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추격의 가장 중요한 과제 부분은 글로벌 리더십과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되게 그 유럽 연합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통합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과기 외교도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통합에 대한 숙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회원국과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은 그런 관계를 잘 좀 보강해서 다시 조금 더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의 행위자로서의 어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어떤 실제 뭐 유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EU의 이제 현재의 한계가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과기 외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방어적이고 수수적인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툴을 가장 잘 쓰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규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유럽 전체 나라가 한꺼번에 시장이 좀 제법 크니까 이 시장을 매개로 해서 규제를 통해서 실제 과기 외교,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경쟁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자율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연합의 어떤 행위자의 역할은 규제 관점에서 많이 지금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미에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그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최근 논의 속에서 과기 외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최근에 제가 찾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를 배경으로 하는 제스다라는 어떤 민간 네트워킹 자체에서 그 주요 특징이 기술 예측을 고려해서 선제적 어떤 과기 외교를 주장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다 보니까 그 member 국가가 아니지만 그 스위스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뭐 장시간 이제 이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 청중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한 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방금 손 드신 분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태피의 장영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지금 보면은 세계 글로벌 축이라고 하죠. 미국, 중국, 그다음에 EU 이 세 개의 글로벌 축을 다루셨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 다뤘느냐를 보면은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 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우리의 전략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만은 제일 간략한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배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마켓과 스테이트의 이 스윙 그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 외교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영역에서만 보면은 중국이 이기고 있어요. 왜? 홀 오브 가버먼트가 필요하거든요. 과학기술과 외교라는 측면만 바라봤을 때도 이 두 개의 폴러스 도메인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왜 지금 규범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가 글로벌에 대한 그 신뢰죠.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이유를 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연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만약에 국가로 만약에 이제 성격에서 본다 그러면 이유가 가장 취약한 게 과학기술 외교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유 안에서 그 국가들 간의 그 협력이나 외교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찾기가 힘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발표자들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장시간 발표하시고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세 분과 토론자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들어주신 청중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